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는 김태현 교수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리학부 전공체험 강의실은요, 이렇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리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여서 그 수업에 대한 좀 간단한 배경도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아와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자주 받아오는데요. 그게 우리가 하게 되는 소비 행동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에 응답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심리학과 심리학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홍보 영상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심리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설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다양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이 심리학을 통해서 조금 고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AI가 굉장히 다양한 장면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AI와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에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성, 지속가능성, 소통 등의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들이나 고민들에 어떠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함으로써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학을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깊이 있게 탐구해 왔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1959년 물리과대학 문과부 교육심리학과로 처음 설립되어서요. 1960년에 제1회 신입생을 선발하였고요. 1962년에 심리학과로 분리 독립한 이후 거의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단독 심리학부로 전환 출범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심리학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총 6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화, 사회, 성격 심리, 임상 및 상담 심리, 소비자 및 광고 심리, 행동인지 신경과학, 산업 및 조직 심리, 그리고 심리 데이터 과학 6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이 각각의 6개의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수업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문화 및 사회 성격 심리에서는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나 사람들이 여럿이 어울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문화 심리학적인, 사회 심리학적인, 그리고 개인의 성격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요,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떠한 직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산업 및 조직 심리에서는 이러한 행동들과 관련한 심리학적인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소비자 및 광고 심리 전공인데요. 저희 소비자 및 광고 심리 전공에서는 소비 행동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기저에 있는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소비자 및 광고 심리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오늘 수업에서도 좀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인지 및 신경과학 전공인데요. 이 전공에서는 좀 더 인간의 근원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 주의, 기억, 정서, 언어,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은 아마 심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많이 또 익숙할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심리학의 대표 전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에서는 좀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도구들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데이터 과학 전공이 있습니다. 이 전공에서는 이 심리학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심리학과 관련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분석하고 측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 세부 전공으로 저희 심리학과는 구성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학부를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진로를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저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심리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그래프에서 60% 이상 정도의 졸업생들은 기업이나 산업계로 진출해서 일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업군이 60% 정도고 금융기업이나 또 소비자 광고 심리를 전공하게 되면 리서치 회사로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교육계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또 임상 상담 심리 전공을 하게 되면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 법률계,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심리학과 졸업생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공 소개는 사실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수업은요,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이라는 수업의 일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에는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세부 전공마다 수업의 내용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에서는 다양한 어떤 병리적인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지 다룬다면 또 생물심리학이라는 수업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어떤 뇌의 특정한 부분과 이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수업은 그러한 전공들과 다르게 소비자 광고 심리라는 특별한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먼저 소비자 심리 그리고 광고 심리는 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 그리고 구매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요인을 탐구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보게 되는 광고 메시지들이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생물심리나 인지심리는 기초심리학의 하나의 분야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사고나 정서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작동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 근원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기초심리학이라면 응용심리학은 기초심리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광고 심리는 응용심리학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생활 장면에서도 특히 소비를 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심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행하게 되는 많은 구매 행동들이 오프라인상보다는 온라인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곤 하죠. 우리가 보게 되는 광고나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의 구매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수업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광고 메시지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두어서 논의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도식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앞서서 이 소비자 광고 심리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인식, 정보 검색, 평가, 제품 선택의 단계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굴에 바를 로션을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쓰고 있던 로션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로션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쓰고 있는 로션이 있더라도 좀 더 좋은 로션을 사고 싶어졌을 때 우리는 또 로션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상태에서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이 일어났을 때 혹은 현재의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고 싶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의식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인식하고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만한 대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정보를 검색하게 되죠. 이때 검색해보는 정보는 우리 내적인 정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션 제품을 다시 떠올려 본다든지 지난주에 봤던 로션 광고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러한 내적인 정보 탐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적인 정보 탐색으로 충분치 않으면 외적인 정보 탐색,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좀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쓰는지 본다든지 친구한테 너는 어떤 로션 써?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외적인 정보 탐색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 알게 된 대안들을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각각의 로션들은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각각의 로션이 가진 속성은 어떠한 중요도를 나에게 갖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고 그것에 기반해서 결국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품 선택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걸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 더 만족할 수도 있고 반면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좀 불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서 다음 구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바로 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소비자의 그러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우리가 광고 메시지에 노출돼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어떠한 인지적인 감정 혹은 정서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광고라는 자극물이 소비자로 하여금 어떻게 어떠한 정보를 알게 하는지 혹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향상시키는지 또는 때로 어떤 광고들은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 광고를 봤을 때 기부 광고에는 좀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광고를 보면 우리는 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광고는 또 정서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소비자의 정서적인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지를 이 수업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광고는 그냥 하나의 광고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소비자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 안에서 어떤 모델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모델이 그 모델과 관련된 것이 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모델은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요인이고 또 같은 광고를 본다고 해도 소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광고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키워드들을 다루는 그러한 수업이 저희 소비자 광고 심리 수업입니다.
이래서 좀 소비자 광고 심리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주제인 자아와 소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자아와 소비이고요. 구체적인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아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자아 관련한 개념들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와 자아 존중감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자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상적 자아, 실제적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이 이상적인 자아, 실제적인 자아가 광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우리의 소비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자아 관련 개념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각각의 자아 관련 개념들이 여러 가지 소비 행동이나 특히 브랜드에 대한 선호나 선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셀프, 자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아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떤 좀 객관적인 지표, 다소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이나 나는 뭐 에이시안이다, 아니면 나의 나이가 어떻다라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특성들로 설명되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좀 활발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내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에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 개념은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정의되는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유 속성에 대한 신념과 또 이러한 속성에 기반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아 개념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아 개념은 다양한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단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의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인 스킬이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일적인 역량이나 공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 갖는 자아 개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 개념은 긍정성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즉 내가 나에 대해 갖는 이해는 긍정적일 수도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좋게 보고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좀 더 찾기도 합니다. 즉 자아 개념은 긍정성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 개념은 여러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각 내용마다의 긍정성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안정성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지남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아 개념은 변모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개념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신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 실제의 신체의 모양이나 뭐 BMI 지표 이런 것들과 다르게 스스로 나는 좀 더 통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마르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속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정도, 이것을 우리는 정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은 이렇게 내용, 긍정성, 안정성, 정확성이라는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고요. 앞서서 안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자아 개념은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아 개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혹은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느냐, 또 내가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 개념이 또 변화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권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된다면 또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아 개념은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아 개념은 계속해서 수정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은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역할과 그와 관련한 정체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케터나 광고 제작자들은 소비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각각의 정체성 관련한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메시지를 개발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체성들,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정체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마에게 맞는 광고들, 엄마를 타겟팅하는 어린이 보험 광고에 의해서 좀 더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출근하면 저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의상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어떠한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역할과 관련한 정체성도 있지만 때때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해서도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들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린 컨슈머들, 녹색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제품이나 메시지에 잘 설득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아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 이 자아 개념의 긍정성이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긍정성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가 긍정적인지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높다 혹은 낮다라고 설명이 되죠. 보통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상태를 자아 존중감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나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 비교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비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상향적인 사회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향적인 사회 비교는 나보다 좀 덜한 사람, 나보다 덜 우수한 특성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광고를 보면서 이 사회 비교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광고를 떠올렸을 때 좀 우리보다 덜한 사람보다는 우리보다 더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광고를 보는 것은 특히 상향적인 사회 비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케터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행복하고 매력적인 사람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광고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블랙핑크가 하는 스프라이트 광고입니다. 이 광고 이미지에서 보면 물론 이 블랙핑크는 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지만 표정이 어떤가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들을 보면 우리는 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형의 광고에서는 블랙핑크 제니가 이제 헤라의 립 제품을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특히 어떤 제품군, 예를 들어서 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에서는 매력적인 모델의 모습 자체가 그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즉,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광고는 이러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해도 또 한편의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 광고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될 경우에는 특히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은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보다 자신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낮게 보고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고에 등장한 이상적인 모습의 모델과 내 실제 모습과의 차이를 크게 지각할수록 내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죠. 즉, 광고는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결핍이나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느끼게 만들지만, 그게 또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자아 존중감과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광고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아 관련 개념이 바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자아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갖고 있거나 혹은 갖고 있지 않은 자질에 기반한 현실적인 평가를 얘기합니다. 즉, 내가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그게 실제적 자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상적 자아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과 관련된 자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때로 일치할 수도 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딱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야, 나는 이대로 만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좀 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또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부지런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사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단발병 퇴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발머리를, 특히 여학생들 단발머리를 자르고 싶어졌을 때는 이렇게 한소희의 모습처럼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고 귀여워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단발머리를 잘랐을 때 이 드라이도 잘 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머릿결을 보면서 실제 내 모습은 꿈꾸던 단발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모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 자아는 자기 일관성 동기를 통해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람들은 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실제의 모습과 일치되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하게 되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람들은 내 실제 자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이상적 자아에 의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향상성과 관련한 동기를 설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상적 자아 역시도 우리의 소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보여지는 광고 영상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우리의 소비 행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광고 제작자들은 이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광고 메시지 안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각각의 영상이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렇게 광고 샘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중에 어떤 자아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에서도요, 이렇게 수트를 멋지게 입은 두 중년의 부부가 같이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시티뷰가 멋지게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의 뭐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루프탑에서 럭셔리한 시간을 즐기는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카피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에도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고 남달라진다라는 것은 모두가 좀 지향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광고 샘플은 어떤 자아와 조금 더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미지만 봐도 벌써 첫 번째 이미지는 멋진 의상을 입고 있지만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입을 만한 편한 홈웨어를 입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영상과 다르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즐겁고 늘 특별하지만은 않고 때때로는 좀 다투기도 하고 또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잘 봉합해서 더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실제적 자아와 관련된 광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좀 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파트 브랜드를 광고한다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나와 관련성이 깊은 모습, 내가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친근하게 여겨지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와 관련성이 높은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적 자아를 통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즉 이러한 영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 모두가 우리 소비 행동과 관련되고 또 광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구성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광고나 대부분의 소비를 생각할 때는 사실 실제적 자아보다는 이상적 자아와 더 많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적 자아와 관련한 소비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바로 럭셔리 제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 제품은 보통 가격대도 굉장히 높고 익스클루시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이나 권력, 독특함과 같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싶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는 아주 럭셔리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가진 뚜렷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프림이나 스투시처럼 뭔가 반항 정신 아니면 자유로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독특함 이러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들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때때로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연예인을 광고에 등장시킴으로써 그 브랜드와 이미지 간의 연합을 만들고 그러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광고는 지금 이효리라는 모델이 등장하는데요. 이효리에 대한 호불호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효리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효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면 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채식주의와 같은 것들은 그러한 부분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자기 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소셜미디어가 또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럭셔리 제품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이상적 자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가방을 직접 구매하고 들고 다님으로써 이 실물 가방을 통해서 나의 이상적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가요?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그 가방을 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매장에 방문해서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림으로써 내가 갖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좀 소셜미디어상에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 이상적인 자아와 관련한 소비 행동이 이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해졌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 자아를 구현해내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이상적 자아의 구현이 가능한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개념은 바로 확장된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확장된 자아는 소비자가 때때로 자신이 소유한 제품이나 소유물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거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벨크라는 학자는요, 소비 행동이 단순히 돈을 주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제품과 혹은 브랜드와 연합된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나의 자아 개념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냥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아 개념을 확장하고 또 구축해가는 과정이 바로 소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어떠한 소비자들은 좀 이상적 자아를 굉장히 높이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모에 있어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가 굉장히 높은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요즘에 환상 소굴을 이용한 마케팅, 이른바 판타지 마케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추얼 기술들을 활용한 마케팅들이 이 소비자들을 타겟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추얼 메이크오버 서비스는 가상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떠한 메이크업 제품이나 안경이나 의상을 입었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 나의 모습을 구현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구들은 이상적 자아가 굉장히 높이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셀피를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보정하고 또 다른 연예인의 모습과 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상적 자아가 특히 외모적으로 좀 이상향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보정 어플의 사용이 개인에게 그럼 어떠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연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예인의 사진과 개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보정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보정 어플 사용이 소비자 개인의 외모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요. 특히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TV나 잡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스미디어,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모습의 연예인에 대해서 TV를 통해 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소비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진을 우리가 직접 보정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사진도 그들의 사진과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과연 개인의 심리적인 경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보정 어플의 사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가능한 심리적 경험은 바로 사회 비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사진을 찍고 혹은 영상을 찍고 연예인의 모습과 보정된 어플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연예인의 모습 간의 차이를 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타를 느낀다고 할까요? 그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교를 경험하고 대비를 확인하면서 내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일부는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가능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사진이 보정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피부색이 조금만 밝아지면 아니면 내 이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바뀌면 나도 좀 이렇게 예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나 희망, 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측면에 집중해서 본다면 연예인 합성 보정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실험 연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128명의 20, 30대 여성 소비자들, 여성 참여자들을 모아서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하나의 집단은 연예인의 사진, 연예인의 영상을 보기만 하고 두 번째 집단은 그 연예인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합성된 그러한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하고 그 두 가지 집단의 사람들이 느낀 사회적인 비교, 그리고 가능한 자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모 만족도를 측정했는데요. 살펴보니까 앞서서 예상한 것처럼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보정된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용한 사람들은 연예인과 나 간의 사회적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돼서 그게 개인이 느끼는 외모 만족감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 보정 어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가능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해서 이 요인을 통해서는 외모 만족감이 좀 향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 사진을 보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외모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다면적인 소비자의 심리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우리 신체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 갖는 이해가 다소 주관적인 부분에 기초해 있을 때가 많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아 개념을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한, 특히나 신체적인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그것과는 좀 다를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터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신체 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 간의 차이를 좀 만들고 이 차이를 이 제품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제품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고에 노출되다 보면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인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인지 그것에 대한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사진들이 공유되고 그 사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적 기준, 예를 들면 굉장히 마르다든지 굉장히 비율이 좋다든지 이렇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기반해서 보정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광고나 마케팅의 트렌드도 그러한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모습의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브랜드 도브인데요. 이 브랜드 도브는 소비자들의, 특히나 어린 나이의 여성 소비자들의 외모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2004년부터 진행해 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캠페인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왔는데요.
최근에 2023년에는 Turn Your Back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요즘에 SNS가 발달하고 AI 필터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대한 어떤 반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SNS가 발달하고 AI 필터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야 아름다운지에 대한 어떤 그들이 산정한 미적 기준에 기반해서 우리의 사진을 보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캠페인은 그런 것에 대한 보정을 거부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인데요. 즉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었는데 사진을 찍고 AI 필터를 적용해 보니 우리의 눈이 더 커지고 피부가 더 하얘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눈이 더 커져야 되고 피부가 더 밝아져야 예뻐져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그러한 필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한 필터를 거부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플이 이제 얼굴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보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보정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행동으로서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Turn Your Back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좀 그 크리에이티비티나 아니면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받게 돼서 2023년 칸 광고제에서 미디어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광고들은 브랜드로 하여금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브랜드의 가치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나 이 외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밖에도 다양한 자아 개념들이 우리의 소비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자아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다양한 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자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연출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맡은 역할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 맡은 역할에 걸맞는 소품을 사용하듯이 소비자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되고 그 역할에 맞는 소품이나 의상 등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어떠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집에서는 아이에게는 엄마 혹은 남편에게는 아내 이와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또 저의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즉 개개인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히나 역할 정체성 중의 일부가 특정 시점에 작용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광고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광고할 때에 적절한 역할 정체성이나 적절한 상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고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한 3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추석을 맞아서 정관장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저와 같은 30대 직장인들이 이제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선물을 드려야 할 때 이 브랜드를 더 잘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품이나 프로모션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특정한 자아의 요소나 특정한 상황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 샘플 제품을 나눠주거나 프로모션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한 이온 음료 브랜드인데요. 서울 마라톤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제품을 샘플로 나눠주고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그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 그 제품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나느냐도 소비 행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아 관련한 개념 중에 우리의 소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자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의식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는 정도를 설명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보통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말 많은 운동 경기장에서 들어갈 때와 그다음에 이렇게 모두가 앉아 있는 강의실에서 혼자 걸어가서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비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제품군을 소비함에 있어서 더 많이 관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군, 옷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옷이 트렌드에 맞는지, 그리고 이 옷이 사회적으로 좀 적절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데오드란트와 같은 제품은 사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인식이나 좀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제품군에 대해서 이 자의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면서 자의식의 수준이 좀 활성화되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셀피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틱톡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실제로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보고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 또 올리는 행동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즉 나의 모습을 옛날에는 거울을 통해서 혼자 봤다면 요즘에는 나의 모습을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또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전반적으로 좀 소비자의 자의식 수준을 활성화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인 자아도 소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체로 좀 도덕적인 자아 이미지,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자 하고 스스로를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 행위자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자아에 기반해서도 여러 가지 광고 메시지들이 전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사면 하나를 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캠페인에 의해서 더 잘 설득되기도 하고 또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당신은 환경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내가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좀 도덕적인 자아를 잘 구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설득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그 다음에 소비 행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자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다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는 브랜드 제품의 어떤 속성이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아 이미지 일치성 모델에서는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의미가 소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한 부분과 조화를 이룰 때, 쉽게 말해서 매칭이 될 때 그 브랜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랜드 성격인데요. 이 브랜드 성격은 브랜드를 사람으로 간주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부여하는 특성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즉 브랜드는 원하는 이미지나 어떤 의미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성격이라는 특성을 차용해서 좀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성격 부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의인화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화라는 것은 사물이나 동물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특징을 부여해서 생각하는 경향성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동차의 앞부분을 얼굴이라고 표현하거나 자동차의 뒷부분을 뒷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즉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좀 빈번하게 사람의 특성을 부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자나 마케터들은 이러한 경향성에 기반해서 브랜드 성격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구체화해서 전달해 주게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켈로그에는 토니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는 이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좀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에너제틱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처럼 보여지는 캐릭터를 통해서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캐릭터를 보면서 이 켈로그라는 브랜드의 성격은 강인하고 에너제틱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고 그러한 이미지를 브랜드 성격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브랜드 성격이 잘 구축되었을 경우에는요, 이 브랜드가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경쟁 브랜드로부터 좀 차별화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성격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성격을 조사했을 때 브랜드는 자사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수하고 사용할 만한 그러한 로열티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와 이 브랜드의 성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타고 있는 차 브랜드가 뭐인지에 기반해서 그 차를 소유한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추론해 봤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꽤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라고 해요. 또 반대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매장을 선호할지 혹은 어떠한 브랜드를 선호할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높은 일치성, 정확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성격이나 의미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개인의 자아 이미지와 또 브랜드의 성격 간의 일치성이 높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와 나와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해당 브랜드가 어떤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과의 관계처럼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나 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도 합니다. 즉 브랜드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어떤 파트너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브랜드가 부정적인 스캔들에 휩싸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를 방어하면서까지 그 브랜드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즉 종합하자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소비하고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동에는 그 사람의 특성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나라는 사람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라는 점이 자아와 브랜드에 있어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오늘 전달드린 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아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 행동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의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와닿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는 여러 가지 소비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오늘날의 광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소비자가 갖게 되는 실제적 자아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아의 인식 그리고 실제적 이상적 자아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자아 관련 개념들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게 또 다양한 어떤 소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아는 윤리 소비와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의식과 같은 특성은 특정한 제품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관여도와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행하는 소비 행동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과 브랜드 혹은 제품의 의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전달드렸는데요. 추운 날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